안녕하세요.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저는 오늘 연식 변경된 2023 투싼 촬영을 끝내고 복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신차들이 거의 다 대부분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 자동차 이 판세에 있어서 뭔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저도 막 뭐 연식 변경되면 뭐 바뀐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근데 거의 대부분 선택으로 할 수 있었던 옵션들이 기본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 소비자 입장에선 좀 새로운 맛이 사실 덜하죠. 이 신차가 아무래도 올해 말쯤에 조금 나올 것 같고 이제 내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차가 나오고 뭐 연식 변경 차들 나와도 이 반도체 문제 과연 언제 끝날까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도 기본적으로 이 출고 대기가 1년을 넘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차가 아닌 이상 이 국산차를 1년 이상 기다려서 받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실내, 그러니까 터널 안으로 들어오면 무드램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무드램프가 여기 센터 페시아 아래하고 도어 아래쪽에만 들어와요. 요게 뭐 은은하게 감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요즘 차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에 비해선 이 밤의 감성이 조금은 옅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 위에 이 도어 라인하고 이 센터페시아 라인 있잖아요. 여기에 선형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그런 거 가려면 또 이제 윗급을 가야 되니까 뭐 넣고 하다 보면 또 결국엔 또 그 돈씨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최고 트림 중에서도 어드벤처 패키지가 추가된 모델인데요. 일단 뭐 제가 뭐 실내에 지금 들어앉아 있으니까 내부 감성은 인스퍼레이션하고 똑같아요. 대신 이제 2023 연식 변경이 된 만큼 여기 이 앞유리하고 1열 도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내등을 보시면은 그 호박등이라고 하죠. 그 누런등 대신에 얇고 뭔가 청아한 그런 LED 하얀 색깔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차를 타고 다님에 있어서 사실 크게 작용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뭐 좀 다른 걸 좀 더 넣어주지. 이런 건 되게 애매한 기본화된 옵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뭐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뭐 외장 패키지가 굉장히 좀 와일드해지긴 했어요. 이 전후 측면에 범퍼 가니쉬가 달라졌고요. 특히나 이제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이제 돌방이라고 하죠. 이 스톤칩 이런 뭐 진흙 튀기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일반 차량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 하부가 되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금방 더러워집니다. 한번 갔다 오면 뭐 새 차에도 막 스크래치 남아서 어머 내 붕붕이 어떡하니 이렇게 되는데 이 오프로드 전용 트림인 이 어드벤처 패키지에는 이 하부 전체가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좀 티가 덜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휠도 블랙 무광 컬러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어드벤처 패키지를 추가하려면은 인스퍼레이션에서 약 78만 원 정도 추가를 해야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변한 것도 없고 뭔가 기능적인 예를 들어서 뭐 서스펜션 뭐 튜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예 없고 그냥 쬐끔 외장 디자인 아주 쬐끔 이렇게 들어간 건데 78만 원이나 들어가니까 이거 뭔가 좀 가성비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이 투싼 어드벤처 패키지를 멀리서 곰곰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일단 휠이 달라진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그냥 이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은색깔이요. 근데 그런 컬러 휠로 이 오프로드를 갔을 때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거 진짜 스크래치 나면 또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블랙 컬러의 이런 무광 휠 같은 경우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후 측면 이 범퍼처럼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티가 덜 나는 소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컬러의 휠이 들어가면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강인한 인상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8만 원으로 오프로드는 아니고 그냥 휠을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순정 휠을 4짝 다 바꾸려면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휠을 바꿨더니 범퍼와 이 사이드미러, 뭐 OLED 몰딩이 이 서비스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납득이 갑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뭐 오프로드 전용 모델, 뭐 오프로드 전용 뭐 외장 패키지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오프로드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좀 한국 패치가 된 오프로드 스트, 그러니까 ST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다. 성능이 아니고 디자인이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뭐 국내에서 이 오프로드 차라는 게 조금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뭐 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 해외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 오프로드에 대한 관심도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로 나가보면 뭐 오프로드 전용차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오프로드 전용 튜닝을 한 차도 진짜 거의 진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런 오프로드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각해봐요. 이 한국의 지형은 뭐 물론 뭐 다양하죠. 근데 이런 도심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뭐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그런 오프로드 지역이 많은데 산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뭐 오프로드를 가서 뭐 신나게 뭐 점프 뛰고 막 돌 막 쫙 막 휘달리면서 막 재밌게 탔어.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이제 하체라든지 좀 손을 봐줘야 될 거잖아요, 차를.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집집마다 개인 게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번 오프로드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뭐 주말에 짬날 때, 시간 날 때, 내 붕붕이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러지가 있는 집이 솔직히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뭐 아파트 살고 뭐 주택가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기본적으로 센터라든지 뭐 하다못해 세차장이라든지 어디를 돈 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탄다는 것 자체가 한 번 타고 돈을 쓸 거를 감안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오프로드가 이 해외에 비해서 인기가 덜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지형이 그렇고 문화가 그런 걸. 아무튼 지금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 중이라서 굉장히 조용해요. 정숙도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한번 속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탄력 주행이라고 하죠. 이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에는 시속 100km 이상에서도 거의 EV 모드, 이 배터리로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로 계속 가다 보니까 연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시승차가 약 1000km 정도밖에 안 탄 새 차라 가지고 이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기름 게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진짜 거의 한 300km 정도 탔는데도 기름 게이지가 거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거의 풀에 가깝습니다. 이 실제 연비를 계산해보면 그래도 리터당 거의 20 가까이 나오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연비 주행을 좀 더 잘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투싼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6에서 1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뭐 가고서고 이런 시내를 갔을 경우 16에서 17km 정도 나오는 거죠. 투싼은 파워트레인이 1.6 가솔린 터보, 2.0 디젤,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시승을 해봤어요. 일단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이고 그 다음에 가솔린 순인데요. 각각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이 격차가 리터당 한 2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2km면은 막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많이 탈수록 이득이긴 하겠죠, 연비 높은 차가. 근데 요즘 분들 보시면 거의 차를 한번 뽑고 나서 폐차할 때까지 타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보통 한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5년 이상 타고
차를 바꾸시는 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하이브리드라든지 디젤을 뽑았을 때 진짜 내가 뭐 연간 뭐 2만 킬로 이상 탄다가 아니라면 이 차값, 그러니까 즉 뽕을 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은 가솔린, 1.6 가솔린이 제일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1.6 가솔린 터보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디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순인데요. 가솔린에 비해서 2.0 디젤은 약 200만원 비싸고요. 가솔린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250만원 가량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원과 250만원을 상쇄하려면 진짜 한 10만 킬로는 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웬만한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 차값을 뽕 뽑기란 참 힘든 거죠. 근데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주행거리도 많지도 않고 뭐 차 얼마 안 타고 바꿀 건데 하이브리드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뭐 차 오래 안 탈 거고 주행거리도 뭐 얼마 안 타는데 왜 비싼 하이브리드를 사시냐 그랬더니 이 정숙도가 마음에 든대요. 일단 이 가고서고 시내에서 이 EV 모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공짜 주행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공짜 주행의 시간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연비 올리는 재미도 있고 또 조용하고 또 이제 본인은 약간 전기차를 뭔가 시대상으로 타야 될 것 같은데 뭐 집에 뭐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든지 뭐 집밥이 조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기차를 타고 싶지만 못 타시는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전기차를 탄 느낌이 들면서 엑셀을 밟았을 때 또 이 기름맛, 이 엔진으로 그렁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근데 저 같으면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가솔린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파워트레인이 엔진도 다르고 미션도 다 다릅니다. 일단 1.6 가솔린은 DCT 7단이 들어가고요. 2.0 디젤은 자동 8단 변속기,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자동 6단이 들어가요. 일단 이 자동 6단, 솔직히 요즘 뭐 7단, 8단 저 수입차는 뭐 10단 이렇게 변속기가 나오는데 6단 뭔가 좀 뭔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막혀서 고속주행을 못 하지만 고속주행을 했을 때 이 엔진 힘 분배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진짜 내가 뭐 레이스만치 막 이렇게 달릴 거 아니면은 이 시내 주행용으로 뭐 고속주행용으로도 충분히 이 엔진 힘을 분배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제 RPM을 조금 높게 쓰죠. 그래서 저는 이 1.6 하이브리드 엔진의 자동 6단 변속기 조합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행거리가 적으면 가솔린 모델이 가장 뭐 가성비가 좋다 그랬는데, 사실 가솔린 차를 선택할 때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저는 DCT 7단 미션이거든요. 사실 제가 뭐 DCT를 싫어하진 않아요.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연비의 효율성도 잡으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챙긴 이런 일석이조의 미션인데요. 이 투싼과 스포티지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거 플랫폼 같은 것들 다 공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을 시승했을 때 그 차가 좀 뭔가 뽑기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 미션 변충이 너무 심하고 또 이제 DCT 그 미션에서 뭔가 좀 고질병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변속이 안 돼요, 저단에서. 와, 근데 그 같은 변속기가 투싼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투싼을 산다고 했을 때 가솔린 모델이 정말 적합하지만 미션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그도시 시리즈죠. 이 준준형, 중형, 이 SUV, 국내 SUV 중에서는 제가 본편에도 정말 입이 다르고 말토록 말했지만 투싼, 스포티지, 토레스, QM6 이렇게 4대장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장단점들은 사실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승 중인 투싼도 이 연식 변경이 계속 진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는 금액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림을 선택하고 뭐 옵션 뭐 추가하고 뭐 10.25인치 넣고 하다 보면 금액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연식 변경된 투싼은 뭘 추가할 게 없어요. 그냥 트림 하나만 딱
고르면 웬만한 옵션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호로록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은근하게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가솔린 모델은 미션 때문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진짜 투싼을 리뷰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그래도 토레스가 가장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너무 꽂혔나 봐요, 요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자동차 유튜버라서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차를 판단을 하고 봐야 되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사심이 생기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왠지 모르게 애정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제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는 차량들에게 간혹가다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N9, 투싼 N9도 시승을 했습니다. 이 본편에서는 짧게나마 이 외장, 내장 이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N9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아반떼, 베렌 이런 것처럼 잘 나갈 것 같지만 이 디자인만 다른 겁니다. 즉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은 동일하다는 건데요. 이 N9을 하이브리드로 같이 타봤어요. 지금 타고 있는 이 1.6 하이브리드 엔진의 6단 미션 조합,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발진 가속 능력이라든지 이런 출력 이런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N9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부터 시작해갖고 이 실내도 감성이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여기 이 곳곳에 이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빨간 레드 스티치가 이 시트부터 시작해갖고 스티어링 휠이랑 여기 대시보드까지 쫙 들어가니까 이 실내 감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어드벤처 패키지는 실내 감성이 별다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N9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추가 시 약 한 120 정도 추가가 되고요. 이 어드벤처 패키지는 78만 원이니까 거의 반가격 수준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하겠네요. 아무튼 이 감성을 제대로 느끼려면 N9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외장 디자인이 바뀌고 스포티해지면 이 소위 말하는 감성 마력이라고 하죠. 이 감성 마력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왠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쫙 바꾸면은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발진 가속성이 좋아진 것 같고, 뭔가 배기음도 뭔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운전할 때 나만 재밌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조합이 거의 3,5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3,500만 원 이러면 선택지가 진짜 많아지죠. 이 윗급만 보더라도 요즘 이 윗급은, 투싼 윗급은 산타페지만 요즘은 또 이제 소렌토가 조금 더 잘 팔리니까 소렌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소렌토 웬만한 깡통이 아니고 좀 하위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3,500이면은 충분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 3,500으로 투싼 프로, 진짜 온갖 이렇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준준형 SUV를 탈 것인가, 아니면 옵션이 조금 빠져 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탈만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 중형 SUV, 더군다나 지금 진짜 없어서 못 판다는 소렌토를 살 것이냐, 진짜 박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돈씩 하다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 돈씩 하다 보면 다 플래그십이라니까요. 다 팰리세이드 사야 되고, 다 그랜저 사야 되고, 제네시스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차를 살 때는 이 본인만의 이런 중립성을 딱 확보를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분들은 예를 들어서 투싼을 사고 싶다 해서 옵션 이렇게 짜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윗급 한 중업 정도로 뽑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중업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는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배기량이 2,500cc입니다. 즉, 이 연간 자동차세가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건데요. 한 8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준준형 SUV, 투싼이나 아니면 스포티지를 사신다면은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1.6, 1600cc니까 이 자동차세가 반가격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차 가격도 중요하지만 보험료와 그리고 이런 자동차세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E-라이드, 원래 이 E-라이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쉽게 풀어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좀 저렴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처럼 이 도로 이음새는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지금도 앞에 있거든요. 이런 도로 이음새를 지나갈 때 원래 차들이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 튀기죠. 왜냐하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근데 이 튕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로 모터가 완화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을 공유하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는 있었는데 투싼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3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같이 넣어줬는데요. 지금 이 발동 조건이 시속 30km 이상 70km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70km 미만으로 달렸을 때 승차감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긴 좋아요. 승차감이 나쁘다 좋다로 따졌을 때 좋은 편에 속합니다. 확실히. 근데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만큼 편한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저렴이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차감이 막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그냥 안 넣어주고, 원래 투싼 자체가 승차감이 좋은 편인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넣어주고 연식 변경 안 해도 되니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판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계속 연식 변경 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아니 진짜 바뀐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꾸 가격만 올라가냐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도 차 사려면 내돈내산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되게 좀 별로예요. 물론 풀업을 뽑으시는 분들은 개이득인 거죠. 개이득이지만 풀업을 안 뽑으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 없는 옵션인데 이 트림만 선택했는데 이거 넣어주면서 가격도 이만큼 비싸죠. 이러니까 좀 뭔가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막간을 이용해서 반자율 주행,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뭐 일반적인 뭐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그 느낌하고 똑같아요. 이 가감속 보조와 핸들 보조, 차선 보조 다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간 간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인식도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차 급간에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이 ACC가 지금 이런 코너에서는 또 이렇게 어휴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봐요. 보통 이런 코너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 투싼은 준준형 SUV다 보니까 이 ACC가 조금 이 정밀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이 좀 급 높은 신차에는 뭐 HDA2라고 해갖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코너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뭐 진출입로에서는 이 내비를 찍었을 때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 컴퓨터에 인식이 돼서 알아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투싼은 아쉽게도 준준형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진출입 이런 데에서는 속도 가감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래그십을 사서 들어가 있는 그 ACC가 이 하위, 그러니까 이 아래급에서도 똑같이 들어간다면 저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본편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